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사가 고문서 연구실에 근무하는 심영환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께 2021년 5월 30일 날 개최하는 장서가 기획전 테마인 고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의 인명문서인 고신은 지금까지 많은 수가 발견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신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역사가 두의 통전이라는 책에는 고신은 당나라의 관리를 선발하는 네 가지 기준, 곧 신, 언, 서, 판을 가지고 각각 문서를 주고 그 위에 인장을 찍어서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을 고신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곧 그 사람의 몸에 고한다라는 직역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선 선조 28년 박의장 고신이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선시대의 고신은 간단합니다. 먼저 기두어로 교지라고 쓰고 박의장을 위 가선대부 경주부윤자, 이것이 본문입니다. 곧 박의장을 가선대부와 경주부윤에게 임명한다. 그리고 옆에는 중국의 명나라 연호인 만력 23년 10월 1이라고 하고 붉은 보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고신은 과연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곧 이 고신에 나타나는 양식은 어떤 결과를, 어떤 과정,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왔고, 또 이 글씨는 누가 썼으며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 저 보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서체 과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중국 후한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채옹의 독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단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독단이란 말은 바로 이 채옹의 이 저술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독단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의 통치 시스템에서 황제가 말 그대로 독단하는 거죠. 혼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채옹의 저 저술은 황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부분에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책서, 제서, 조서, 개서입니다. 제목만 네 가지로 돼 있고, 현재 이러한 문서들은 중국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간이 발견됨으로써 현재는 거의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율령은 저러한 아까 말씀드린 한나라에서 당나라에 걸쳐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장서각에는 당 건중 3년 주거천 칙수 고신이 들어있는 문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원래 명나라의 유명한 서예가 문직명이라는 사람의 정운관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탁본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당나라의 문서인데 왜 그렇다면 인명문서가 명나라의 정운관첩인 필첩에 수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이 글씨를 쓴 사람은 당나라의 유명한 서예가 안진경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의 문서는 보시다시피 오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1품서부터 9품까지가 있다면 5품 이상은 황제가 직접 임명을 하고 6품 이하는 특정의 관부를 거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도 5품 이상은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제수고신, 6품 이하는 특정 관부가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임명하는 지수고신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행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곧 품계가 5품인데 6품의 관직을 받는 경우, 또는 품계가 6품인데 품계보다 높은 5품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칙수고신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바로 칙수고신입니다. 이 문서는 일종의 예비용 문서로서 정식의 문서는 아닌데 당나라의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고 많은 군공자들을 포상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서 양식이기 때문에 널리 배포가 되었고 그 결과 통일 신라 이후 고려 초기까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나라의 이러한 문서식은 북송 때로 가면은 약간 변화하는데 북송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인 신종은 옛날의 제도가 좋다. 당나라의 삼성제가 좋다. 라고 해서 삼성제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남성으로 건너가면 남성 효종 3대 황제일 겁니다. 효종 건도 8년에 이성제로 변화합니다. 곧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러한 당나라의 제도가 아니고 이성제로 변화하는 이런 제도가 바로 여조겸 칙수고신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문서는 미국에 있다가 현재 중국에서 구입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문서는 저희 연구원에 계시는 이완우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옛날에 연구를 하면서 한국 학계에 처음으로 알린 문서입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중국의 문서식을 보았는데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이른 문서는 삼국유사 권이 기편에 수록되어 있는 김부고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부는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입니다. 김부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를 하고 귀부를 하자마자 고려 태조 왕건은 자신의 딸 랑랑공주를 김부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둘 사이에 난 딸을 다시 고려의 제5대 왕 경종에게 또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자 고려의 경종은 김부에게 문서를 하나 주는데 이 문서의 전체가 현재 삼국유사 권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특징은 당시에 있던 중앙관부 5개의 관부가 참가합니다. 광평성, 내의성, 내봉성, 군부, 병부, 그리고 장관과 차관이 등장합니다. 곧 이 문서 자체는 아직까지 고려 초기 곧 고려 성종 이전까지는 중국의 삼성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고려 성종 때 삼성제가 도입되면서 지금 현재 송광사에 남아있는 진가국사 해심교와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1216년인데요. 이 문서는 바탕은 당의 제수고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품 이상의 당나라에서는 황제의 직접 명령, 고려에서는 고려 국왕의 직접 명령에 따라서 내리는 제수고신의 양식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비로소 한국에서는 고려 성종 때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의 율령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심고신은 지금 현재 송광사에 남아 있는데 보존 처리상 실물은 대부분 공개를 꺼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은 정교하게 마련된 사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신라 말서부터 고려 시대를 쭉 거쳐서 중국의 문서 양식이 우리나라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정은 다시 한번 변합니다. 곧 우리 한국의 북쪽에 등장하는 몽골족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파스파 문서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 문서입니다. 파스파 또는 저는 티베트어로 팍바라고 읽습니다만은 이 문자는 몽골의 5대 황제, 중국의 묘호로서는 세조라고 하는 후빌라이 한이 1269년에 만든 문자입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결국은 개성으로 들어오고 또 몽골의 부마국이 됨으로써 고려인들 자체도 몽골의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받았는데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몽골의 황제에게 받은 유일한 문서가
바로 이 문서입니다. 1334년에 평창 이씨 가문에서 1960년대 족보를 찍어내면서 자신의 집안에 있던 것을 판각해서 새겨낸 것입니다. 이 문서 자체는 한자로 복원을 제가 했는데 지금 보시겠지만은 상천, 권명, 황제, 성지 하고서 이달한 해서 이게 평창 이씨 가문의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양식이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당, 송 때는 발급자 임명 문서에는 임명을 하는 사유 또 임명에 관계된 관부가 전부 기록되어 있지만은 북방 민족 원나라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변합니다. 지금 보시는 1344년 신우 왕지는 바로 아까 팍바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몽골 시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간략하게 변합니다. 사실 저 문서에 찍혀 있는 저 인장은 바로 몽골에게서 받은 곧 부마 고려 국왕인인데 팍바 문자로 새겨진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것입니다.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1393년 도웅 왕지라는 문서입니다. 특이하게 초서로 작성되어 있고 문서의 양식은 간략합니다. 이 문서는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가장 이른 문서입니다. 고려의 유제를 사용해서 저 서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몽골의 제5대 황제 때 몽골에 출사한 유명한 조맹부의 서체에 영향을 받았고 초서로 작성되어 있고 저 인장은 당시 명나라에게서 아직 책봉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 왕보라는 조선에서 자체로 제작한 보인을 찍고 있습니다. 1436년 이정 고신에 가면은 역시 이제 그 인장이 변합니다. 여기서는 국왕행보라는 인장이 들어옵니다. 아까는 조선 왕보가 있었는데 국왕행보라는 인장이 들어오는데 이 인장 자체도 조선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임명문서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적을 읽을 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곧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곧 어떤 유명한 사람이 썼다고 하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당나라에 안진경이 썼다고 하는 이 고신을 곧이곧대로 믿고 이것을 원나라 시대 유명한 그 학사 두 사람이 발문을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실제로 그 삼성제에서는 중서성은 왕명을 기초하고 문화성은 왕명을 심의하고 상서성은 왕명을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삼성제에서도 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사나 서령사가 작성하는데 주거천 고신에서는 영사의 이름 후조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고신은 상서성 2부 소속의 영사인 후조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정은 조선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1395년 강순용 왕지라는 문서가 등장합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행서로 썼고 역시 조선 왕보가 찍혀 있는데 이 문서 자체가 조선 후기 영조에 가면은 영조 자신도 이것은 우리 태조 이성계가 쓴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환기라고 해서 우암 송시열의 후손인데 이분도 자기의 전적에다가 이 글씨가 태조께서 곧 이성계의 친필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과연 친필인가? 당시에 강순용 왕지는 태조실록에 있는
이조의 유품 중에서 역시 중국의 당나라와 동일하게 영사 6명 중에 한 사람이 작성한 것입니다. 아니라면은 국왕이 1년에 수천 장의 임명문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시대가 올라가면서, 시대가 내려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인이라는 말이 우선 원래 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어새 할 때 새자. 새자는 원래 일반의 모든 사람들이 쓰던 일반 명사였는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자신만이 새를 쓰겠다고 하자 더 이상 새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측천무 때 와서 측천무가, 당나라의 측천무는 새자가 죽을 사자와 동일하다, 쓰지 말자. 그래서 보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세보라는 말이 형성이 됩니다. 이 세보 또는 어보, 국왕 또는 황제가 사용하는 인장을 어보라고 하는데, 이 어보는 원래 한나라에는 6종이 있다가 당나라에는 8종이 들어갑니다. 신보는 그렇지만 수명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진시황이 만들었다고 하는 인장인데, 수명, 우천, 기수, 영청이라고 합니다. 곧 천명을 하늘에 받아서 그 나라의 역사, 수명이 길이 오래가리다, 창성하리다. 그래서 역대로 황제들이 위보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은 황제가 들어가는 어보 3개, 천자가 들어가는 어보 3개입니다. 황제가 들어가는 어보 3개는 내치용, 곧 국내용이고, 천자가 들어가는 어보 3개는 외치용, 곧 번국에 사용하는 인장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은, 설명드리면은 아실 겁니다. 삼국사기 권 43 김유신 열전 중에 당나라 고종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신라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지금 그 문서는 양식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당나라 황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8보, 곧 8개의 보인 중에서 저때 문서를 보냈을 텐데, 그렇다면 무슨 도장을 찍었을까라고 한다면은, 다시 보시면 아시지만 8번에 보시면 번국의 군병을 징벌할 때 천자 신보를 찍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천자 신보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1343년 아까 말씀드린 신우 왕지의 보인이 현재 우리나라 인명문서에 나타나 있는 가장 오래된 실물입니다. 역시 팍바 문자로 부마 고려 국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원문은 파스파 문자의 원문자이고, 그 다음에 전사는 로마자로 바꾼 것이고, 성문은 한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신우 왕지는 현재 남아있는 아주 신씨 집안에 남아있는데, 이 문서 자체는 지금 현재 한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389년에 고려 말 최광지라는 홍패가 발견됐습니다. 이 최광지의 홍패는 여러모로 과거 제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중요한 문서이지만, 특히나 이 문서에 찍혀 있는 인장이 고려 국왕지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방 10cm입니다. 이 홍패 자체는 현재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 있고 전모습입니다. 전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1395년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온 사패 왕지를 보시면은 조선 왕보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무려 11.7cm나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려 국왕지인, 부마 고려 국왕인은 10cm입니다. 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황제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황제가 사용하는 어보, 보인은 무려 12cm입니다. 이 크기가 바로 위계를 좌우합니다. 1409년에
초계 정씨 집안의 정전 왕지에 찍혀 있는 도장은 조선 국왕진으로 역시 10cm입니다. 조선 국왕지인 곧 보가 찍히지 않은 이 도장은, 이 보인은 명나라에서 조선에게 책봉을 할 때 보내온 인장 보인입니다. 주로 조선시대의 왕지에 또는 교지, 곧 고신에는 저렇게 중국 연호와 연월일 사이에다가 보인을 찍습니다. 1433년 이징석 왕지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세종 때 국왕 행보를 찍어서 사용하는데 이 도장도 역시 10cm입니다. 이 행보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린 당나라의 행보에서 온 개념입니다. 곧 책봉과 제수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1443년 이징석 교지는 시명지보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시명지보는 한 번 완성된 이후에 성종 때서부터 1893년 곧 갑오개혁 이전까지 조선시대의 모든 인명문서에 찍혀 있는 보인입니다. 시명이라는 말은 주역의 44번째 국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1467년 손소라는 사람의 적개공신 교서에는 이상하게 시명이라는 두 글자만 찍혀 있는 보인도 사용합니다. 세조 때 만들었는데 이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 북방에 저희들로 치면은 한국어로 보면은 야인이라고 불렀는 여진족에게 또 임명문서를 내렸는데 그 임명문서에 보자가 들어가는 보인이 찍히면 중국 황제와 동일하다고 해서 혐의가 있을까 염려하여 시명 두 자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인의 크기도 8.8cm입니다. 조금 작게 만들었습니다. 1493년 김종한 교지에 역시 시명지보가 찍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종 24년 이때 만든 시명지보의 크기와 모양이 조선시대 내내 사용되는 보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체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인명문서, 곧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명문서만입니다. 서체가 어떻게 변화했을까 했을 때 행서, 초서, 해서로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기간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갑오개혁 때까지인데 통일신라 시대부터 원내정 간섭기 곧 충렬왕 이전까지 그리고 충렬왕 때부터 고려한 성종 시기 또는 중종 시기까지 그러니까 1, 2, 3세대로 하면은 처음에는 행서가 쓰였고 그 다음에는 초서가 주류를 이루다가 결국 해서로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당나라에 그렇다면 행서가 정착될 때의 시기에는 어떤 서체가 영향을 주었을까? 대당 삼장 성교서라는 필첩이 있습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갔다 와서 불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제2대 황제 태종, 그 다음에 그 당시 황태자였던 고종이 각각 서문을 지어서 서문을 짓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당나라의 스님인 회인이라는 스님이 왕희지의 글씨, 곧 중국 동진의 명서예가인 서성이라고 불리는 왕희지의 행서를 가지고 집자를 합니다. 집자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필첩에서 글자를 하나하나 골라서 그 내용과 맞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통일신라 시기에 유명한 서예가 김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장서각에 기탁되어 있는 필첩 중에서 선우추 김생 서법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 1524년에 모각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김생, 아까 말씀드린 신라의 김생의 전유암 삼가서라는 필첩이 모각되어 있습니다. 이 필첩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당 삼장 성교서의 필첩과 유사하기 때문에 통일신라 시기부터 고려까지 인명문서 양식은
이러한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유암이란 사람은 당나라의 유명한 은일지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1401년 서유라는 사람의 좌명공신, 곧 조선은 공신을 28번 놓곤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제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놓고 난 공신입니다. 이때 서유가 받은 좌명공신 교서의 저 서체가 바로 여말 선초 곧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조명부의 서체를 영향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교서는 현재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번 전시회에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서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러면 초서라는 것은 어떻게 배울까요? 그러면 이 초서를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교재도 역시 남송, 곧 몽골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이 초서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글씨는 성호 문화인 남하행이라는 분이 1755년에 자기 조카에게 주려고 쓴 것입니다. 곧 초서를 배우는 비결이 초결이고 운이 100개다 그래서 백운이라고, 노래로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초결백운가, 줄여서 초결가라고 합니다. 첫 구절에 보시면 초성, 최위난, 용사, 갱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원씩 되어 있어서 운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초서를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초서 천자문이 있습니다. 박팽년의 초서 천자문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이것 자체가 박팽년 자신이 조선 전기 세종 때 사람이고 세종 세조 때 사람이고 여말 선초 중국의 송설체 곧 조명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송설체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서체가 조선 전기 초서고신에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조명부의 서체는 곧 한때 유행하지만 결국은 조선시대 명류인 퇴계 이황이 조명부의 서체와 명나라의 당시 유행했던 장필, 동해옹 장필의 초서를 비판함으로써 결국은 왕희지의 서체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러한 예가 시기는 좀 늦지만 조선 후기에 만향제 엄한붕이라는 사람의 초서 천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추구하고 또는 실무에서 사용됐다는 초서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글씨 자체는 조선 후기에 조윤형과 같은 명서예가도 왕희지와 그의 아들 명필인 왕헌지의 유풍이 남아있다라고 극찬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에 의관이자 서예가인 현재덕이라는 분의 초서 사전이 있습니다. 저희 장서각에도 소장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잘 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지금 보시는 모습은 운서에 따라서 중국의 동한시대부터 원나라 시기까지의 유명한 서예가들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이상 장서각 2021년 5월 30일 날 개최하는 장서각 기획전 고신에 대해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